678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저자, 유시민. 출판일, 2023년 7월 17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과학과 인문학을 알아보자. 책 소개. 과학 공부로 길어 올린 생명과 우주에 관한 진실,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방법. 내 삶을 어떤 의미로 채울 것인가? 지금 여기, 지식과 교양의 새로운 패러다임. 과학의 사유와 인문학의 성찰이 함께하는 지적 여정. 문과도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는 역사, 정치, 경제, 글쓰기, 여행 등 인문학 분야의 글을 써온 작가 유시민이 과학을 소재로 쓴 첫 책이다. 유시민에게 지적 자극과 정서적 감동을 준 과학이론,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생각을 교정해준 정보를 골라 새롭게 해석했다. 과학과 인문학이 교차 통섭하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 저자는 과학책을 읽으며 인문학 공부로 배우지 못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과학의 토대 위에서 다양하게 사유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온전한 공부를 하기 위해 인문학과 함께 과학 공부를 해야 한다고 회한의 감정을 실어 말한다. 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인문학과 함께 과학도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현재 인문학이 맞닥뜨린 위기와 한계를 뚫고 나아가려면 과학의 성취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문학은 과학으로 정확해지고 과학은 인문학으로 깊어진다. 저자 소개. 저자 유시민, 컨설턴트.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했다. 국회와 정부에서 잠시 일했고 비평가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지금은 책을 읽고 여행을 하고 글을 쓰며 산다. 책에서 얻은 내용. 과학과 인문학이 교차 통섭하는 이야기가 흥미진진.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는 역사, 정치, 경제, 글쓰기, 여행 등 인문학 분야의 글을 써온 작가 유시민이 과학을 소재로 쓴 첫 책이다. 유시민에게 지적 자극과 정서적 감동을 준 과학이론,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생각을 교정해준 정보를 골라 새롭게 해석했다. 과학과 인문학이 교차 통섭하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 저자는 과학책을 읽으며 인문학 공부로 배우지 못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과학의 토대 위에서 다양하게 사유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온전한 공부를 하기 위해 인문학과 함께 과학 공부를 해야 한다고 회한의 감정을 실어 말한다. 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인문학과 함께 과학도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현재 인문학이 맞닥뜨린 위기와 한계를 뚫고 나아가려면 과학의 성취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문학은 과학으로 정확해지고 과학은 인문학으로 깊어진다. 뇌과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 순으로 구성한 이유. 나에 대한 알미 인문학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뇌과학이 과학 공부를 시작하려는 독자들에게 과학으로의 친숙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뇌과학은 나의 물질적 조건을 탐구함으로써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과학적으로 답하고 이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인문학의 오랜 물음을 해명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나에 대한 관심은 다른 생명 현상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지고 생명체의 존재의 의미,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를 밝히는 생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생명이 다양한 물질의 구성이자 작용임을 알게 되면 원자와 분자, 소립자라는 물질의 최소 단위를 다루는 화학을 공부하고 싶어진다. 그러고 나면 물질의 운동을 설명하는 물리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양자역학을 공부한 뒤에는 우주론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우주의 언어이자 천재들의 놀이인 수학이 대미를 장식한다. 저자 유시민은 과학 분야를 소개하는 데 있어 독자의 관심사 및 분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내용을 구성, 배치했다. 과학의 문외한인 독자들도 끝까지 재미를 잃지 않고 독서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과학이론을 통해 경제학, 철학, 동양 고전, 사회과학 등 인문학의 의미와 한계를 확장.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는 과학에 관한 책이지만 저자가 오랫동안 공부한 인문학을 과학과 교섭시켜 풀어놓은 이야기를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과학이론을 통해 인문학 담론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성찰하는데 과학이 어떻게 인문학의 지평을 확장하는지 보여주고 저자의 생각이 참신하고 독창적이라는 점에서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맹자의 측은지심을 뇌의 거울신경세포를 통해 그 과학적 타당성을 사회생물학으로 사회주의의 실패를 설명한다. 칸트의 철학을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이해하거나 경제학의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뇌 신경세포의 작동 방식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자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통섭의 사유이다. 저자는 경제학, 철학, 동양 고전, 사회과학 등 인문학과 과학을 연결하고 결합하여 과학의 다양한 설명 가능성과 더불어 인문학의 의미와 한계를 확장한다. 과학 공부의 즐거움. 튜브 도서비평 방송 알릴레오 북스로 책을 만들자는 제안을 받았다. 영상을 문자, 텍스트로 바꾸는 게 의미가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망설이는데 누가 말했다. 그건 재미없을 것 같고 과학책 읽은 이야기가 낫지 않을까? 과학책 제법 읽었잖아.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어때? 연인으로 아내로 40년 동안 나를 가까이서 본 사람.
수학사를 전공한 한경애 박사는 그렇게 이 책의 기획자로 나섰다. 초고 전체를 읽고 비판적 조언을 주었으며 6장은 특별히 꼼꼼하게 검토해 선을 넘지 않게 단속했다. 책을 함께 썼다고 해도 되리라 생각한다. 나는 글쓰는 문과 남자다. 역사부터 경제, 정치, 독서, 여행, 글쓰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글을 썼지만 인문학의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인문학은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다른 설명이 없는 한 이 책에서 인문학은 사회과학을 포함한다. 과학은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칸트, 헤겔, 마르크스, 밀, 카미, 포퍼의 철학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으면서 갈릴레이, 뉴턴, 다윈,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같은 과학자는 이름 말고는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인문학만 공부해서는 온전한 교양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과학책을 읽기 시작했다. 과학 고전이나 최신 논문이 아니라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나처럼 무지한 독자를 위해 쓴 교양서를 읽었으니 제대로 공부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정도만 해도 달라진 게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공부가 무엇인지 새로 이해했다. 공부는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인간과 사회와 생명과 우주를 이해하는 일이다. 공부를 온전하게 하려면 당연히 과학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인문학을 공부했지만 나 자신을 안다거나 세상을 이해했다는 자신감을 얻지 못했다. 과학을 공부하고서야 이유를 알았다. 내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내가 누구이고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했다.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인간의 행위와 사회의 역사를 해석했다.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마터면 더 교만한 사람이 될 뻔했다. 기껏해야 과학교양서였지만 꾸준히 읽으니 배운 게 없지는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던 재미를 느꼈다. 때로는 짜릿한 지적 자극과 따뜻한 감동을 받았다. 과학 공부가 그런 맛이 있는 줄은 몰랐다. 먹는 것은 몸이 되고 읽는 것은 생각이 된다. 나는 여러 면에서 달라졌다.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졌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 덜 무섭다. 인간과 세상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품지 않으려고 애쓴다. 어떤 문제에 대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따져본다. 인문학의 질문을 다르게 이해한다. 오래 알았던 역사이론에 대한 평가를 바꾸었고 난해하기로 악명 높은 책을 쓴 철학자를 존경하게 되었다. 꽃과 풀과 나무와 별의 감정을 이입한다. 오로지 과학 공부 덕은 아니겠지만 과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만큼 달라지진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책을 썼다.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는 과학교양서가 아니다. 나는 중요한 과학의 사실과 이론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할 능력이 없다. 내가 흥미롭게 본 사실, 내게 지적 자극과 정서적 감동을 준 이론,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내 생각을 교정해준 정보를 골라 나름의 해석을 얹었을 뿐이다. 과학을 소재로 한 인문학 잡담이라 하면 될 듯하다. 과학자가 읽으면 이렇게 말하며 웃을지 모른다. 이런 게 신기하다고? 감동까지 받았다고? 문과들은 참. 가르침을 준 과학자와 과학 커뮤니케이터 선생님들께 존경심을 담아 인사드린다. 책을 쓰면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뉴턴, 다윈, 패러데이, 맥스웰, 플랑크,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아인슈타인, 파인만을 비롯해 과학사의 뚜렷한 지성의 각인을 남긴 과학자를 만났다. 내 책 서문에 과학자의 이름을 열거하는 날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한 적이 없는데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생겼다. 인용한 모든 책의 저자와 번역자들께 감사드린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 적이 있는 과학자들. 특히 인문학이 과학을 껴안게 하려고 오랜 세월 애써 오신 최재천 선생과 방송 촬영이 아니었다면 그토록 긴 시간을 함께 보냈을 리 없을 김상욱, 정재승 교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과학자라 생각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탁월한 연구 능력을 지닌 과학자와 열정 넘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많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며 배울 기회가 있었던 과학자가 그분들이었기에 하는 말이다. 과학은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인간과 생명과 자연과 우주를 대하는 태도이며 문과인 나도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께 배웠다. 어찌 고맙지 아니한가. 상대성이론. 철학은 거대한 책 우주의 수학이라는 언어로 씌어 있다. 수학을 모르면 철학을 파악할 수 없다. 갈릴레이가 분석자 오사기에토어라는 책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여기서 철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이 아니라 물리학이다. 정말 그렇다. 수학 없이는 우주의 운동 법칙을 이해하고 서술하기 어렵다. 큰 성취를 남긴 과학자는 다들 수학을 잘했다? 갈릴레이의 말이 옳다는 것은 케플러와 뉴턴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케플러가 뛰어난 수학자였다면 뉴턴보다 먼저 만유인력 법칙을 정립했을지 모른다. 케플러는 티코 브라헤의 천문 관측 기록을 연구해서 찾아낸 행성의 운동 법칙을 인간의 언어로 서술했다. 첫째, 행성은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태양은 타원에 초점해 있다. 둘째, 행성의 동경, radius vector,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선부 등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넓이를 쓸고 지나간다.
공전 궤도가 태양에 가까울수록 행성이 더 빨리 달린다는 뜻이다. 셋째, 행성의 공전 주기를 제곱한 값은 행성과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세제곱한 값에 비례한다. 행성은 태양에서 멀수록 더 천천히 움직이고 그 관계는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첫째와 둘째 법칙은 천상계의 완벽함을 가정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을 깨뜨렸다. 셋째 법칙은 행성의 운동을 서술하는 데는 수학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뉴턴은 케플러가 인간의 언어로 말한 행성 운동의 법칙을 포함한 물질 세계의 일반 법칙을 수학으로 서술했다. 케플러라면 우주의 모든 입자들은 그들의 질량을 곱한 것에 비례하고 그들 사이의 거리에 제곱한 것에 반비례하는 힘으로 서로를 끌어당긴다고 말했을 그 법칙을 뉴턴은 방정식으로 표현했다. 만유인력 공식이다. 과학자들은 이 방정식이 아름답다고 한다. 내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나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같은 작품을 읽을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한 감정이리라. 이 방정식은 우주 어느 곳에 있는 어떤 물체에도 다 들어맞는다. 케플러의 행성 운행 법칙도 도출할 수 있다.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 천상의 압축미를 지닌 한 편의 시라고 해도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완전한 진리를 서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우선 입자가 활동하는 미시세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거시세계를 다 설명하지도 못한다. 천천히 움직이는 두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보일 뿐이다.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내놓기 전에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여기서 천천히는 범위가 넓다. 초음속 항공기나 발사대를 떠난 인공위성 로켓처럼 우리 눈에는 아주 빨라 보이는 물체의 운동을 포함해 고전역학으로 서술할 수 있는 운동은 다 천천히의 범위에 들어간다. 다른 천체에 우주선을 보내고 망원경을 태양계 밖으로 내보내는 우주 탐사 작업도 마찬가지다. 아인슈타인은 고전역학이 거시세계의 운동을 대체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하지만 특정한 조건 아래서만 그렇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여기서 잠깐 아인슈타인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가자. 아인슈타인은 인류 역사에서 첫 손꼽는 과학 셀럽이었다. 셀럽에게는 헛소문 또는 신화가 따른다. 사실 아닌 것이 사실처럼 알려진다.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살펴보겠다. 첫째, 아인슈타인은 핵폭탄을 발명하지 않았다. 여러 과학자들의 요청을 받고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 핵폭탄 개발을 촉구했을 뿐이다. 그는 실험 물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고 핵폭탄 제조가 어렵지 않은 일임을 알았다. 히틀러가 먼저 핵폭탄을 개발하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나서기를 요구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우라늄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자탄 제조, 극비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이 일화는 아인슈타인이 독특한 헤어스타일과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유명한 과학 셀럽이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과학자와 정치인들이 신뢰하는 과학의 지도자였다. 둘째, 아인슈타인의 공식 E=mc에 있어서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었다는 생각 역시 오해다. 그 공식은 물질의 질량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의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말한다.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 정확하게는 29만 9792.458km/s로 음속의 무려 90만 배나 된다. 제곱하면 말 그대로 천문학적 숫자가 된다. 이 공식에 따르면 질량 1g인 물질은 어떤 물질이든 보통 규모 핵발전소 하루 발전량과 맞먹는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에서 에너지로 변한 질량은 1%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도시 하나를 잿더미로 만들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냈다. 실험 물리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공식과 상관없이 중성자를 우라늄 U-235 원자에게 밀어넣어 연쇄분열을 일으키는 방법을 알아냈다. 핵폭탄은 이론 물리학이 아니라 실험 물리학의 산물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실험실이 없는 이론 물리학자였다. 그의 공식은 핵폭탄이 왜 그토록 강력한지 알려주었을 뿐이다. 셋째, 상대성 이론은 철학의 상대주의와 전적으로 무관하다.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이론에 상대성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고전역학의 상대운동 법칙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물리 현상이 전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라는 실험 결과를 이해하려다가 새로운 물리학을 창안했다. 어떤 물리 현상이 절대적인가? 빛의 속도다. 빛은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도 빛의 속도로 달린다.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빨리 움직이지는 못한다. 빛보다 빠른 속도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절대온도 0도보다 낮은 온도가 그런 것처럼 물리적 의미는 없다. 절대온도 0도는 모든 입자의 운동이 멈추는 온도로 섭씨 마이너스 273.15도에 해당한다. 그보다 낮은 온도는 물리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빛보다 빠른 속도 역시 그렇다. 이제 아인슈타인의 세계에 대해 내가 이해한 바를 이야기하겠다. 그 세계는 뉴턴의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10. 고전역학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다. 공간은 공간이고 시간은 시간이며 둘은 얽히지 않는다. 공간의 기하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따르고 시간은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하다.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과 크기는 불변이고 시간은 모든 곳에서 언제나 같은 속도로 흐른다. 아인슈타인의 세계는 속도와 스케일이 다르다. 뉴턴의 세계에서는 무관한 것들이 여기에서는 하나로 얽힌다. 움직이는 물체가 빛의 속도에 접근하면 크기가 줄어들고 시간은 느려진다. 가속에 쓴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어 물체의 질량이 증가한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방식으로 존재를 드러낸다. 빛은 직선으로 달리다가 별 가까이에서 휜다. 별이 물체를 끌어당겨서가 아니다. 중력이 시공간을 구부렸기 때문이다. 뉴턴의 중력 법칙은 시공간의 곡률이 매우 작을 때는 잘 들어맞지만 곡률이 크면 어긋난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없는 상황에서 공간, 시간, 물질을 다루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먼저 세웠고 10여 년 후에 중력을 고려한 일반상대성 이론을 정립했다. 고전역학으로는 상대성 이론이 진리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빛은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검증하려면 행성, 별, 블랙홀 같은 천문학적 스케일의 공간과 사건이 필요하다. 천문학자들은 관측 자료와 이론의 예측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상대성 이론을 검증했다. 나는 과학자들이 그 작업에 사용한 예측 모델과 오차 계산 과정을 따라갈 능력이 없어서 검증 결과와 해석만 받아들였다. 결론은 분명하다.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면 우리의 일상이 지금처럼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 없다. 구체적 사례를 들으면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지 못해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우선 천문 관측과 관련한 일을 하나 살펴보자. 행성의 공정궤도는 타원이다. 행성의 공정궤도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을 근일점 프레일린이라고 한다. 공정궤도의 장축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근일점도 매우 느리게 태양 주위를 이동한다. 일반상 대성이론을 이용해 계산한 수성의 근일점 이동 추정값은 관측값과 일치했다. 반면 고전역학으로 추정한 값은 100년에 약 44마크/석 정도 오차가 났다. 거대한 천체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세계에서는 매우 작은 측정 오차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지구 자전 속도는 적도 기준 초속 465m로 음속보다 빠르다. 공전 속도는 초속 30km나 된다. 태양은 우리 은하의 수직축을 2억 5천만 년에 한 바퀴 도는데 공전 속도가 무려 초속 200km다. 항공기와 선박과 자동차 등 현대의 교통수단은 대부분 위성항법 장치를 쓴다.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위성 24개를 연결한 위성항법 장치가 보내는 신호를 이용해 현재 위치를 파악한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km로 주행할 때 내비게이션이 오차 범위가 몇 미터를 넘지 않을 정도로 현재 위치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위성이 송출하는 신호를 25나노초 10억분의 25초 안에 포착해야 한다. 위성의 이동과 지구의 중력장이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고전역학으로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다. 특수상 대성이론에 따르면 위성의 원자시계는 지상의 시계보다 하루에 7마이크로초 100만분의 7초씩 뒤처진다. 일반상 대성이론에 따르면 그 원자시계는 지구 중력 때문에 하루 45마이크로초 빨라진다. 종합하면 위성의 원자시계는 지상의 시계보다 하루 38마이크로초 빨라진다. 위성항법 장치가 감내할 수 있는 오차 25나노초에 무려 1500배나 된다. 뉴턴 역학으로 위치를 계산하면 내 차가 시속 110km로 달릴 경우 하루에 10km씩 오차가 생긴다. 유럽이라면 며칠 안에 다른 나라에 갈 판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저절로 말이 나왔다. 아인슈타인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는 빛과 전자가 입자이고 파동이라는 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사는 것이 세계에는 그런 것이 없다. 감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직관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언어로 사유하는 내가 그런 것을 어찌 이해하겠는가. 상대성 이론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빛의 속도를 보거나 구부러진 공간을 느낄 수 없다. 이론에 따른 예측과 실제 관측 결과가 일치하고 그 이론이 틀렸다면 일어나야 할 혼란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으니 옳다고 믿는 것이다. 나는 머리를 쥐어짜서 고전역학을 일부 이해했다. 그러나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냥 받아들인다. 그렇게 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는 초인간적 초자연적 인격신의 존재를 믿고 경배하는 행동 양식이 호모 사피엔스 군집에서 진화한 이유를 어쩌면 알 듯도 하다. 바보를 겨우 면한 자의 무모한 도전. 나는 문과들과 어울려 살았다. 아는 과학자가 없어서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지 못했다. 우연히 마주친 과학교양서를 닥치는 대로 읽었다. 인생을 닥치는 대로 살았는데 독서라고 달랐겠는가? 뇌과학부터 물리학, 생물학, 화학, 수학, 천문학, 양자역학까지 분야와 저자를 가리지 않았다. 지나고 보니 나쁘진 않았다. 자연과 우주의 모든 것은 얽혀있다. 책 읽는 순서가 뭐 중요하겠는가? 하지만 과학 공부 이야기를 남한테 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없다. 나 같은 문과 독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과학과 인문학은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이 다르다. 쓰는 말과 사고방식도 같지 않다. 과학자는 현상을 관찰하는 데서 출발의 실험과 분석과 추론으로 대상의 실체에 다가선다. 그렇지만 연구 결과를 이야기할 때는 반대로 한다.
자신이 알아낸 대상의 본질을 먼저 밝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는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한다. 소금물 이야기가 그랬다. 원자의 구조에서 출발해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거쳐 소금 결정의 해체와 복원 과정으로 나아가면서 소금용의 현상을 설명했다. 그것이 과학 스토리텔링의 패턴이다. 과학교양서는 이 순서를 지킨다. 양자역학에서 출발해 화학과 생물학을 거쳐 뇌과학으로 나아간다. 과학 전문작가 나탈리 엔지어의 원더풀 사이언스가 그렇다. 내친김에 생물학을 거쳐 인문학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대표 사례로 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의 엔드 오브 타임을 들 수 있다.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가 결합해 분자를 만들었고 분자가 뭉쳐 세포를 형성했으며 세포가 결합해 생물이 되었다. 생물은 진화했고 발달한 뇌를 가진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존재하는지 알려고 하는 철학적 자아는 뇌에 깃들어 있다. 물리 세계의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그런 순서를 따르는 게 자연스럽다. 그렇지만 문과한테는 좋지 않다. 물리학자도 잘 모른다는 양자역학을 제일 먼저 공부하라는 것은 문과 학대일 수 있다. 나는 문과에 고충을 한다. 문과가 과학책을 읽으려면 방정식이 없어야 한다. 인문학과 관련이 있으면 수월하다. 그래서 과학 공부 이야기를 뇌과학으로 시작했다. 뇌과학을 알면 생물학에 호기심이 생긴다. 생명 현상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화학을 들여다보게 된다. 원소 주기율표를 이해하려다 보면 양자역학과 친해진다. 양자역학을 알면 우주론이 덤으로 따라온다. 우주와 수학이 무슨 관계인지 궁금해진다. 과학 공부를 시작하려는 문과 독자에게 권한다. 아무 책이나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을 읽으시라. 양자역학 책부터 펼치는 건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 뇌과학이나 생물학에서 시작하는 게 안전하지만 취향에 따라서는 우주론에서 출발해도 좋다. 우주에서 인생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바보를 면하겠다는 결심이다. 파인만의 거만한 바보는 자신이 바보인 줄 모른다. 죽을 때까지 바보여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렇게 살고 죽는 것도 하나의 인생이다. 그러나 자신이 바보였음을 알고 바보를 면하는 게 바보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것보다 낫다.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행복은 오래간다. 누구나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그랬다. 과학자는 읽지 않기 바란다. 책을 쓴 나는 모르는 오류를 발견할 것이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안해진다. 송민영 박사와 김상욱 교수의 도움을 받아 오류를 바로잡고 오해를 부를 수 있거나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표현을 최대한 다듬었지만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두 과학자에게 감사드리며 이 책에 들어있을지 모를 오류의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음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어떤 과학자가 혹시라도 읽는다면 바보를 겨우 면한 문과 남자의 무모한 도전을 너그럽게 보아주기 바란다. 그래도 과학 커뮤니케이터에게는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훌륭한 과학교양서를 쓴 과학자와 전문작가들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수학과 과학을 공부했을 것이다. 문과 사람들이 어떤 대목에서 왜 힘들어하는지 아는 게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들에게는 더 어려울 수 있다. 운명적 문과가 과학의 사실과 이론을 어떤 눈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활용하는지, 때로는 얼마나 비과학적으로 과학을 대하는지 아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걸 알면 문과한테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다가서는 과학교양서를 쓸 때 참고할 수 있을 테니까. 과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느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지 짚어보았다. 인문학의 가치와 한계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누차 말했지만 과학에는 옳은 견해와 틀린 견해, 옳은지 틀린지 아직 모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인문학에는 그럴 법한 이야기와 그럴듯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뿐이다. 인문학 이론은 진리인지 오류인지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없다. 그게 인문학의 가치이고 한계다. 한계를 넓히려면 과학의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가치를 키우려면 사실의 토대 위에서 과학이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 더 그럴 법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면 과학과 인문학을 다 공부해야 한다. 나는 20살부터 30년 동안 인문학만 공부했다. 과학자들이 찾아낸 우주와 자연과 생명과 인간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 중요한 사실만이라도 알았더라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질문까지 다 껴안고 때로는 출구 없는 미로에서 방황했다. 답이 아닌 것을 정답이라 여기며 시간과 열정을 헛되이 소모했다. 주어진 환경에서 운명으로 받은 모든 것을 껴안고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려다 그랬던 것이라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인문학과 함께 과학도 공부하고 싶다. 인생의 막바지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런 아쉬움을 느끼는 문과가 없기를 바라면서 과학에 관한 인문학 잡담을 마친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